자, 우리 먼저 살펴볼 개념은요, 정보의 이해라는 주제로 살펴보는데, 먼저 정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정보랑 데이터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일단 정보와 데이터를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라는 것은 특정한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직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제가 혼용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형식이나 내용이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맞도록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고 추출이 되어 요약된 데이터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앞서 나온 데이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서는 가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얘기 과정이 우리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가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러한 정보가 왜 데이터랑 다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자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바탕이 되는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부족하다 하면 불확실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더 평가할 때 유용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 이렇게 대안들을 만들게 되는데 정보가 많게 되면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을 발견하기가 쉽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지금 데이터와 정보, 지식 이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중간에 제가 두 글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 추출하고 요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뭐 경영활동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활용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남죠. 어떤 뭐 성공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고 다소 뭐 실패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쌓이게 되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와 처리 절차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이해를 갖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섞어서 쓰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첫 번째가 정확성입니다. 정보에는 오류가 없음을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가서 이제 예금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예금 금리가 높은 은행이죠. 그래서 예금 금리가 필요한데 누가 나에게 정보라고 제공했는데 대출 금리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 내리는 거랑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관련성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적시성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표현하기는 시간적 가치 여부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내가 꼭 필요할 때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적시성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검증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정보의 특정의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정확성이었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검증 가능해야 된다랍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 보통 보면 뭐뭐라 하더라, 우리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과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데 대부분 가짜 정보를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검증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검증 가능성이고요. 자, 또 하나는요, 접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정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쓸 수 없다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는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 특성이 있는데 정보는 그럼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규범적 가치입니다. 자, 의사결정자는 항상 그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규범적 가치인데는 이것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한 예측이 가능한 것. 그 예측이 높을수록, 정확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규범적 가치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치는 바로 현실적 가치입니다. 자, 이것은요, 정보가 주어짐으로 해서 어떤 성과 차이를 측정하는데 그 성과를 가지고 정보의 가치로 찾는 겁니다. 자, 예를 보면요, 특정한 정보를 활용했을 때, 자, 추가적으로 100만 원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면, 정보를 활용해서 100만 원을 더 올릴 수 있다면 그 정보는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정보로 활용을 했는데 뭐 5만 원을 올렸어요, 수익을. 그러면 그 정보는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주관적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쓸 때, 이거 꽤 괜찮네? 이거 나에게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올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이 전반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기업에서 일해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과 젊은이들과 차이점이 보면 어른들은 삶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주관적인 평가할 때 조금 더 그들의 경험론을 바탕으로 가치가 더 잘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주관적인 정보의 가치 평가에서 보면 평가자가 오랫동안의 어떤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정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정보는 필요한 때 쉽게 접근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다음은 정보재의 특성입니다. 정보를 사용하는 제품을 얘기를 하죠. 그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제목이 지금 경험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재는 우리가 경험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 보통의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가 지닌 정보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탐색재, 경험재, 신뢰재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탐색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미 그 제품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옷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혹은 뭐 가구 같은 거 이게 바로 탐색재고요. 두 번째 이제 경험재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써봄으로써 사용해 봄으로써 그 특성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정보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신뢰재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가 제품을 써봤어요. 써봤는데 이게 좋은 건지 그 특성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같은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이렇게 내가 지금
완전히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보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써보면서 이게 좋구나, 나쁘구나, 어떤 특성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정보제는 경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정보제의 특성 중에 두 번째는요,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규모의 경제는 다른 이제 경영학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초기에 상품을 만들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상품을 디자인도 해야 되고, 개발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물리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생산할 때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들어가야 되죠. 자, 하지만 그 정보제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복사, 카피를 하거나 조금의 변형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규모의 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기본적인 규모 경제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기에 상품의 형태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다라는 것. 바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정보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범위의 경제입니다. 범위의 경제라는 것은 이게 독자적으로 한 파트에서 발전한 것들이 자, 다양한 사람, 예를 들면 정보제 같은 경우는 음반이나 아니면 영화, 이러한 컨텐츠로 전부 다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통신이나 컴퓨터 이런 쪽으로 서로 연관되어서 발전함으로써 비용 절감이나 높은 가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에 관한 여러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경영학에서의 과연 정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부분 찝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의 감소에 필요한 어떤 사실이나 지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쉼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연속되는 거죠. 그 연속되는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서 정보를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학에서 정보를 바라보는 것은 과거에는요, 그냥 정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부산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산물이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정보 자체를 갖다가 기업의 관점에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가 시장에 나갔을 때 조금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기업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비즈니스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정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정보 자체를 갖다가 기업의 자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고전적인 경영학에서 이래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3M이라고 해서 자, 노동이나 아니면 토지나 그다음에 자본을 얘기를 하죠. 자본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갖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기업의 자원으로 쓰는데 이 자원의 용도라는 것 자체가 기업에서는 이익이라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정보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업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략 정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추후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타 기업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전략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제가 잠시 얘기한 게 기업에서 이제 정보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인적 자원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유능한 인재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보 자원은 당연히 정보라는 것을 사람처럼 아니면 자본처럼 관리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보 자원 관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자원의 원만한 획득과 효율적 관리에 그 초점을 둔다. 자, 그리고 정보 자원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 우위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본다라는 것이 바로 정보 자원 관리의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정보화의 이해에서 이제 정보화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라는 것은요, 미국의 경제학자 마코프라는 사람이 그 개념을 최초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정보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면요. 정보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뭐화라고 하면 어떻게 대화가 그 틀을 다 닮아간다, 그 틀로 이전해 간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떤 도구나 기계에 이전시키는 활동입니다. 자, 이걸 경영학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온다면 생산이나 소비에 관한 지식, 기술, 기능,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정보를 하드웨어라는 어떤 도구에다가 이전시키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살짝 보면요. 산업사회에서 이제 정보사회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치 체계상에서 중심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 물적 자원들이 중요했다면, 이 정보사회로 넘어가면서 바로 지적 자원인 정보로 중심이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보화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회의 정보화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기서 앞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산업 부분을 제외한 국가 및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정보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과 형태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발달돼서 요즘에는 여러분 대부분이 SNS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형태의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의 정보화입니다. 산업의 정보화는요, 자, 요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우리의 정보화가 일어나면 바로 산업의 정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보의 산업화입니다. 자, 이것은 정보화가 진전됨으로 인해서 그 정보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 출현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보가 거래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업에서의 정보화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그 기업 환경이 요구하는 바를 인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의 어떤 전략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결국 기업 자체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기업에서의 정보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본 그럼 정보사회라는 게 무엇인가? 정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정보사회는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도 그려놓고 위에 거를 정의도 내려놨지만,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업의 중심이 바로 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정보 활용이 모든 업무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 자체가 어떤 부를 창출의 원천이 되는 사회가 바로 정보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 사회는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정보와 지식이 부의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산업사회의 어떤 자원들의 중요성이 좀 감소가 되고 정보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결제 수단 이제 요즘에 거의 다 전자화폐 사용을 하죠. 이러한 결제 수단이나 교환 수단이 바뀌고요. 죄화나 서비스가 어떤 하나로 완성된 게 아니라 모듈화가 이루어져서 연결해서 아니면 조합해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관료 체계도 이렇게 틀에 박힌 뭐 삼각형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프로젝트형 이러한 형태로 거의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사회 자체가 혁신자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고요. 공급자나 구매자가 이게 별개로 따로 움직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SC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공급자들 모두들이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 혹은 공유하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뭐 디자인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업에 요구하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제품의 개발부터 끝까지 소비자가 참여하는 프로슈머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보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오죠. 개인의 어떤 정보나 이러한 것들이 축적되기도 하고 유통되기도 하고 그것을 교환을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개인도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정보를 이용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제공을 하죠. 이제 시간에 맞춰서 뭐 꼭 9시에 출근, 뭐 5시 퇴근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이 지금부터 쭉 나열될 텐데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개인의 정보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유통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 마녀 사냥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고요. 옳지 못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나 이러한 것들도 발생하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것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정확성이나 이러한 것들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 격차로 인해서 문화 지체나 뭐 문화 종속,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퍼지는데 한 10년이 그 정도 안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의 50% 정도밖에 모바일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건 전혀 뭐 새로운 데서 탁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생물학, 그리고 물리학 등의 어떤 경계 자체가 없어지고 이 융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모아진 인간의 행위와 생각을 온라인상의 거대한 데이터 저장고에 넣어 활용하는 활동이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보면 인공지능 나오고요. 빅데이터 나오죠.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국가 시스템, 사회, 삶 전반적인 부분에 혁신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정의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했던 것들인데요. 바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초연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지능화 혁명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활동들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뭐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2차 뭐 전기에너지, 3차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요. 4차는 이제 뭐 바이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보면 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기술 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과 유통 비용을 낮춰서 결국 뭐냐면 개인은 소득을 증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사회적 불평등,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모든 부분을 대처하면서 우려되는 것이죠. 바로 노동시장의 붕괴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바람직하게 하려면 이 긍정적인 면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있고 기계가 있으면 인간이 거기서 어떤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자동화를 프로그래밍을 관여를 했다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테두리를 묶어놨습니다. 자, 컴퓨터와 기계가 알아서 상호작용하는데 이 틀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좀 나열해 놨는데요. 보면 1차 산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간단히 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일어나서 전기, 철도 건설이나 아니면 증기 이런 기관에 발명이 됐죠. 그래서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에 이제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은요. 이제 컴퓨터가 출현해서 정보 기술을 통한 자동화입니다. 하지만 4차는요. 이제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뀐 겁니다. 자,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3D 프린터 이러한 것들로 하는데 이 디지털 기술들이 하나로 융합돼서 초연결 상태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혁명이 이루어지는데 핵심적인 속성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능화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가 결합하고 연계해서 이제 새로운 산업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능화가 강화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반복해서 얘기한 거죠. 초연결성.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물, 이제는 인간과 사물, 이러한 것들의 연결들이 점점 진화되면서 인간 대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이러한 연결로 인해서 이 연결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정보들이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개인화입니다. 초연결성과 지능화로 각각의 개인에게 맞춘 제품들이 출시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융합입니다. 자, 융합이라는 것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이러한 데 기반해서 기술 간에 혹은 산업 간에 사물과 인간 간에 경계가 사라져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융합의 시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차 산업의 혁명이 이루어지면 기대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가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연결과 지능화의 확산으로 해서 무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요. 실시간 반응, 그다음에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자율 진화,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만물의 데이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화인데요. 이제 과거에 제품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친환경적인 산업, 우리가 그린 IT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친환경적인 신사업이 창출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화로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추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입니다. 자, 컴퓨터가 여러분 언제 최초로 나온지 아세요? 자, 화면에 보이시죠? 1946년에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이라는 것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후로 컴퓨터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기업에서 컴퓨터를 도입한 이유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양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힘들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목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도 굉장히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정보통신 기술도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정보화 트렌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시 보면요. 컴퓨터의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업무량을 다 감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컴퓨터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더욱더 많아지고 사실 현실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 처리가 안 될 만큼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이죠. 그래서 컴퓨터 간의 상호 접속도 가능하고 정보에 대해서 자유로운 접근도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자체가 이제 누군가 뭐 어떤 전문적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등장을 하고 사실 통신 자체가 이제 모든 문제, 내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전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죠. 자, 이 발전 형태를 보면 그래서 인터넷 혁명, 우리가 모바일 혁명, 이제는 사물 인터넷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바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지금 바로 모바일 혁명이 이루어진 시대죠. 여러분도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모바일로 대부분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징되는 게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자,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형태죠. 지금 완벽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도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혁명의 순서를 조금 보면요.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뭐 컨텐츠나 커뮤니티 커머스가 발생을 함으로써 어떤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 판도가 좀 바뀌죠. 그래서 새로운 변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러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죠. 사실 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끔은 혁명 혹은 뭐 혁신, 개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개선은 조금씩 바뀌지만 혁명이나 혁신은 완전히 뒤집어진 형태죠. 그러니까 기존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지털 혁명에서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혁명은 바로 우리 디지털 경제를 촉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지식인과 기업이 주체가 돼서 구조 자체도 수평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앞서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분야는 디지털 경제가 촉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나 아니면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이러한 것들 우리가 주요한 경제 활동이 되죠. 이 경제 활동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 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가 바로 디지털 경제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디지털 기술과 관련되어 나타난 경제적인 현상을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자,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은요.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과 기업 사이에 문서를 교환할 때도 아니면 조직 내 문서를 교환할 때도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업을 홍보할 때 뭐 이런 기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결국 개인의 생활이나 기업의 사업 방식 자체가 크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경제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경제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의 어떤 그 망들의 속도가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보의 공유가 신속해지고
공간적 제약이 줄어들어서 경제 및 경영 활동이 글로벌화된다. 자,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과거에는 여러분 쇼핑한다 하면 내 주변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던 어떤 물건들도 여러분 직접 구매 활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 의견 제시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이 점점 더 가속화되더라. 그래서 컨버전스가 활발히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융합의 개념이죠. 결합된 제품이나 활동들이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통적인 경영과 그럼 디지털 경제화에서 디지털 경영을 차이점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통 경영은 오프라인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요. 디지털은 당연히 그 기반 구조가 온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프로세스가 천천히 갔죠. 이렇게 문서가 가는데도 늦고 오는데도 늦고. 하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전이 조금 신속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내 혹은 뭐 부서나 아니면 비즈니스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거나 이러한 것, 장벽이 없어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기업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판매를 하거나 마케팅 활동하거나 기업의 활동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그 유연성이 증가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경영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서는 이제 경영 활동 자체가 시간의 경쟁이라고 표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경제 활동엔 디지털 경제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디지털 기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기업은요, 1990년 이후에 기업들의 활발한 정보 기술 이용과 더불어서 조직의 혁신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보면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초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을 우리가 디지털 기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 경영, 디지털 경제로 가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우리가 꿀뚝 산업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그대로 디지털 세계로 복사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예전에 전통적으로 일어났던 기업의 형태가 그대로 온라인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지털 기업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오프라인상에 있던 기존의 것들이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옮겨갔다 그랬죠. 그러면 고객과의 관계, 조직 내의 어떤 구성원들의 관계, 아니면 거래처와의 관계,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들이 오프라인에 있던 것이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바로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디지털 기업에서는요, 중요한 게 지적재산권, 역량, 이러한 것들을 모두 디지털적인 수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기업 내에 존재해서 언제나 필요할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높은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활용 방안 이런 것들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러한 데 제약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기업의 핵심 정보 기술인데요. 이 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기업에서는요, 기업의 전체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데이터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표현할 때 ERP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부터 해가지고 소비자 손에까지 갈 때 그 연결고리들을 다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주 대상은 뭐 거래처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중심은 고객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객을 관리하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업무에 관련된 것들, 뭐 기업이 운영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지식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디지털 기업의 핵심 정보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경영의 주요 트렌드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떨어져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통합 관리되는 것. 그래서 앞서서 본 ERP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되다 보니 당연히 업무 처리는 프로세스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정보를 공유를 가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은요, 공급망의 자동화 및 최적화입니다. 자, 공급망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공급망 활동들을 가능하면 최적화시켜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객의 만족도를 최적화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RM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 CRM 제가 이렇게 글자로 한번 써줬는데요. 그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고객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고객 서비스를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는 어떤 고객에 대한 맞춤 서비스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필수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더 어느 기업이 더 고객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하느냐,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식 경영을 통한 핵심 역량 증대입니다. 조직이 이제 어떤 지식을 생산하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활용하는 이른바 지식 경영 능력이 경쟁에서 앞서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제는 어떤 경영자 한 사람의 그런 노하우만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은 기업의 어떤 지식 경영을 촉진시킴으로써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